엄마는 이제 쓸모없어요. 다른 데 가서 죽으세요. 딸 한서경의 말은 아직 아버지의 영정주의를 맴도는 향냄새 속으로 툭 떨어졌다. 나, 한미숙은 남편에게 마지막 찻잔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딸이 요란하게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고 그 뒤에는 사위 재현이 마치 공소장을 낭독하는 비서처럼 서 있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서경은 명령을 내리치듯 말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재현이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어머님은 돈 관리를 못하십니다. 재산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죠. 서경은 마치 팁을 던지듯 10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우선 모텔에 나가 계세요, 엄마. 나는 결혼사진이 담긴 상자를 꽉 쥐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여행 가방 2개로 압축되는 순간이었다. 네가 지금 이 집에서 엄마를 내쫓는 거니?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널 키운 세월만큼 월세부터 내놓으렴.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를 갈며 말했다. 지금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전하고 말고. 그리고 나는 진짜 유언장을 확인할 거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차가운 한강바람이 불어왔다. 주머니 속에서 강도식 변호사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만약 저 아이들이 감히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대체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신가요? 남편 한병철 씨의 장례가 막 끝났다. 현관 밖에는 흰 국화 화환들이 아직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집안에는 향냄새가 채가시지 않았다. 나는 검은색 소복 차림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제단 옆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40년 부부의 연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하나만 남았다. 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찻잔을 올리기도 전에 딸 한서경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회색 정장 차림에 마치 회의를 마치고 온 사람처럼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엄마, 이제부터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밧줄에 졸린 듯 아파왔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긴 나와 네 아빠의 집인데. 서경은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아이는 재단을 비집고 여행 가방을 끌며 마치 계약서를 읽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제 소유예요. 엄마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이고요. 아세요? 제가 엄마를 이 집에 6주나 머물게 해드렸어요. 이제 충분해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무슨 유언장? 네 아빠가 내게 보여준 것에는 모든 것이. 재현이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장인어른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돈 관리에 서투르신 걸 아셨으니까요. 이 집이며 저 투자금이며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수십 년간 나는 밥 한 끼 한 끼를 짓고 돈 한 푼 한 푼을 아꼈으며 남편의 약 한 알 하나를 챙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관리를 못한다고? 서경은 마치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던져주듯 10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무심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제 다른 데 가서 죽어요. 쓸모 없으니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똑바로 꿰뚫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긴 한숨을 내쉬고는 침실로 걸어가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꺼냈다. 결혼 반지와 겨울옷 몇 벌, 추운 겨울 남편에게 떠주었던 털목도리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결혼 사진과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를 올렸다. 내가 짐을 싸는 동안 서경은 문 밖에서 팔짱을 낀 채 서서 마치 내가 중요한 약속에 늦게라도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재현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이따금씩 재촉했다. 빨리 좀 가요. 아내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자 재현은 번쩍이는 BMW의 뒷좌석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짐을 실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였다. 수십 년을 남편과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사위가 모는 고급차에 실려 마치 치워야 할 잡동사니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니. 차가 움직이자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보냈던 집이 점점 작아지더니 벽돌 한 장, 창틀 하나, 현관 앞에 내가 심었던 작약 한 포기까지 모두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보금자리를 일군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입자였음을 깨달았다. 차는 교회의 낡은 여관 앞에 멈췄다. 선센인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하룻밤에 49,000원짜리 방, 누렇게 변색된 벽지, 숨이 죽은 이불, 손 그림자가 비칠 만큼 얇은 수건. 서경은 내 손에 20만 원을 쥐어주었다. 여기서 며칠만 지내세요. 서류 정리 끝나면 남편 시켜서 계좌로 돈 좀 보내드릴게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앉았다. 발치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43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여행 가방 2개와 사진 상자 하나로 압축되어 있었다. 사진 속 병철 씨는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내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몇 해 전 어느 저녁 그가 내게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미수가, 이 집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내 것이야. 나는 네가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그는 그렇게 썼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서경은 다른 유언장을 들고 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 이제 다른 데 가서 죽어요. 라는 딸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깊이 파고들어 점차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새벽녘. 복도에 네온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얼룩진 천장을 비추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아 여행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는 남편의 오랜 변호사인 강도식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옆에 놓인 사진 상자를 바라보았다. 병철 씨, 당신이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직접 진실을 찾을게요.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짜 유언장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서경이가 감히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아직 길이 한산할 때 여관을 나섰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사진 상자와 낡은 수첩이 든 천가방을 품에 안고 종로로 향하는 143번 버스에 올랐다. 도시는 이미 분주한 리듬에 익숙했다. 배송 트럭들, 노란 국화가 담긴 손수레를 끄는 아주머니들, 정류장 근처 좌판에서 피어오르는 붕어빵의 고소한 냄새. 나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았다. 마치 늙은 학생이 재시험을 보러 가는 듯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강도식 변호사의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 낡은 건물의 6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팅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뿌연 유리문이 열리자
젊은 여비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잠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말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백발의 허리가 꼿꼿하고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걸어 나왔다. 한미숙 여사님? 세상에, 저는 제주도에 쉬러 가신 줄 알았습니다. 따님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박자 멈칫하더니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제주도에 쉬러 갔다는 그 말은 방 안의 돌덩이처럼 툭 떨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낡은 종이 냄새와 보리차 향이 났다.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증명서, 그리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책장에는 갈색 서류 파일들이 가득 꽂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만년필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한병철, 유산.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 변호사가 내게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장례식 후에 몇 번이나 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군요. 따님께서 어머님께서 아직 너무 상심이 크셔서 저더러 먼저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유언장 사본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유언장 공표일에도 오지 않으셨지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천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아이를 안 듯 꽉 붙들었다. 저는 공표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를 돌려 서랍장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천으로 된 끈으로 묶인 서류철이었다. 그는 매듭을 풀고 책상 위에 펼쳤다. 맨 위에는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유언장 공표조서가 있었다. 거기에는 중국 공증사무소의 붉은 직인과 함께 그의 서명과 증인 2명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그는 첫 줄을 가리켰다. 시간 지난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이 사무실 제2회의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다. 참석자 담당 변호사 강도식, 증인 김영호 및 박미연, 상속인 한석영. 상속인 한미숙 란에는 딸의 확인에 따라 불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돌을 삼키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딸의 확인에 따라 불참. 온몸이 의자에 묶인 것 같았다. 어제 휴지 조각처럼 내던져진 20만 원과 딸아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엄마는 쉬러 가셨다는 매끄러운 거짓말로 미리 길을 닦아두었던 것이다. 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것은 유언장 사본 3부 중 3호 발급 영수증입니다. 1호는 제가 보관하고 2호는 공표일에 한석영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3호는 그는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땅히 여사님께 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따님께 꼭 전달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규정상 배우자는 언제나 사본 한 부를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3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만년필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하지만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사님은 법적 상속인이십니다. 제가 지금 바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부탁드립니다. 원본과 부록,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모든 수정본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강 변호사는 내가 얼마만큼의 진실을 더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듯 몇 초간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문이 닫히고 열쇠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법원 건물 옆에서 찍은 그의 사진, 그리고 액자 속에 걸린 한문 글귀. 이회샨 의로움을 으뜸으로 삼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의로움을 으뜸으로 삼았지만 내 딸은 이익을 으뜸으로 삼았구나. 문이 열렸다. 강 변호사는 봉인 테이프로 밀봉된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고 얇은 장갑을 낀 채 남편의 이름 한병철이 양각으로 새겨진 딱딱한 크림색 봉투를 꺼냈다. 그는 마치 마른 심장을 내려놓듯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이것이 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수정한 최종 유언장입니다. 선생님과 저 그리고 증인 2명의 서명과 공증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봉투를 보았다. 손가 B, C, 2천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순간 어젯밤 여관 침대에 앉아 사진 상자를 끌어안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는 쓸모없어요 라며 비웃던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 집도 모든 것도 다 당신 것이야 라고 말하던 남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두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나는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딸의 말만 믿고 공표를 진행하셨습니까? 강 변호사는 피하지 않았다. 절차상 유언자가 초청 대상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님께서 어머님께서 몹시 쇠약하셔서 의사가 충격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댁으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제 비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과 서류는 제게 직접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서명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강 변호사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는 종이칼로 손을 뻗었다가 나의 동의를 구하듯 잠시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칼날이 스윽 소리를 내며 봉인을 잘랐다. 그는 공증도장이 양각으로 새겨진 두꺼운 백지 뭉치를 꺼냈다. 탁상 등 불빛이 검고 선명한 잉크글씨 위로 쏟아졌다. 읽기 전에 그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여사님께 드릴 사본을 한 부 더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사님께서 원본을 확인했다는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누구도 여사님께서 몰랐다거나 부재 중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평생을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의 정직함이 보였다. 내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느슨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마이니 또라니라. 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마치 늙은 스승이 제자에게 글을 읽어주듯 첫 줄에 손가락을 짚었다. 창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광장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여사님, 그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조항씩 읽겠습니다. 중간에 묻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바로 원본을 펼쳐주십시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대답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누구도 이 이야기를 나 대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했다. 길거리의 차 소리도 직원들의 구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도식 변호사가 유언장을 천천히 한 장씩 넘기는 종이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운명을 넘기듯 종이 가장자리를 느리게 스쳤다. 탁상 등 불빛이 짙은 생나무 책상 위로 쏟아져 내려 한 인생의 마지막 낙인처럼 검고 빽빽한 글자들을 비추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채
무의식적으로 낡은 스웨터의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심장은 텅 빈 방 안의 북소리처럼 세차게 울려대고 있었다. 한미숙 여사님.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텅 빈 공간 속으로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제1항. 종로 소재 주택의 대지. 건물 및 내부 비품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법적 배우자인 한미숙 여사에게 이전한다. 나는 작게 몸을 떨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누렇게 발엔한 지 벽. 병철 씨에게 닭백숙을 끓여주던 부엌 한 구석. 웨딩드레스를 보관해 두었던 나무 장롱, 그리고 양탄자로 애써 가려두었던 계단의 작은 갈라진 틈까지. 장례식 직후 문 밖으로 쫓겨날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어느 값싼 모텔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이 차가운 글자들을 통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다. 종이가 마른 잎처럼 바스락거렸다. 제2항. 약 330억 원으로 추정되는 모든 금융자산의 70%를 한미숙 여사에게 증여한다. 공기는 마치 칼로 잘라낼 수 있을 것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렸다. 나는 강 변호사의 나직한 숨소리와 내 귓속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330억 원. 평생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숫자였다. 집, 그리고 이 돈까지 떨리는 손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았다. 손톱이 스웨터의 실밥을 파고들었다. 제3항. 강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조금 더 낮췄다. 딸 한석영에게는 100억 원을 증여한다. 단, 조건이 있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하고 어머니의 명예와 안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상속분은 전부 무효로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문장이 텅 빈 밤의 노새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상속분은 전부 무효로 한다. 순간 장례식 날의 기억이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떠올랐다. 석영이 차갑게 여행 가방을 닫고 나를 문 밖으로 내치며 지강으로 쏘아붙이던 목소리. 엄마, 이제 다른 데 가서 죽어요. 쓸모 없으니까. 그 비웃음. 떨고 있는 어미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던 그 눈빛. 기억의 조각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마치 유언장이 그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종이 위의 글자들과 맞아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바람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아이가 제 손으로 자기 몫을 걷어차 버렸군요. 나 또라니요. 강 변호사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펜 끝으로 나무 책상을 똑소리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맞습니다. 장례 직후 여사님을 내쫓은 행위는 명백한 효도조항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그 100억 원은 모두 여사님께 귀속됩니다. 주택과 기존 70%를 합산하면 현재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총자산 가치는 약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철 씨의 젊음이자 피와 땀이었고 내가 수십 년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감내하고 인내하고 희생해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모로 가득했던 지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서는 기분이었다. 마치 병철 씨가 바로 여기 내 등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강 변호사님, 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안경 너머로 그의 눈빛이 빛났다. 첫째,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바로 은행에 긴급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둘째, 효도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사님의 진술과 함께요. 셋째,
위조 유언장이나 은닉 재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경찰에 형사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떨리다. 이내 멈췄다. 길거리로 쫓겨난 신세에서 이제는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경찰, 계좌 동결, 상속분 무효 같은 단어들을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나를 휘몰아치는 폭풍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쓰러질 것 같지 않았다. 나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백발을 바람에 휘날리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눅눅한 모텔의 밤, 창밖에서 깜빡이던 네온사인과 낡은 수도관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를 떠올렸다. 나는 그곳에 앉아 병철 씨의 낡은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며 강 변호사의 번호를 바라보았었다. 만약 그날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그저 버림받은 늙은 여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나는 허리를 조금 더 폈.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좋습니다. 전부 동결해 주세요. 그 아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강 변호사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공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돈줄이 막히면 그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겁니다. 전화가 올 것이고 협박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남편분의 과거를 더럽히려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눈에 눈물이 아닌 강철 같은 빛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숨가빠할 차례입니다. 변호사님은 법대로만 하십시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마치 도장을 찍듯 그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여사님, 오늘부터 여사님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재산의 합법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단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길고 조용한 복도.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백발에 어깨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한 여인이었다. 나는 광택. 나는 나무벽에 가볍게 손을 대어 손바닥 아래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돈의 권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였다. 밖에서는 늦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종로의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나갔고 버스는 여전히 낡은 정류장에 멈췄으며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6개월 전 나는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그 집을 나섰다. 오늘 나는 430억 원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앞으로 흥정이 있을 것이고 협박이 있을 것이며 거래를 위해 병철 씨의 비밀이 파헤쳐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심장은 예전처럼 연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철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박동 하나하나가 달궈진 쇠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머릿속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울렸다. 미수가, 이제부터 너는 참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야. Shooting the parents' soul은 차가운 바람이 백발을 스쳤지만 몸 안에서부터 열기가 피어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남편에게서도 자식에게서도 오지 않는 바로 내 두 다리가 종로의 보도블록 위를 딛고 서 있는 것에서 오는 힘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가올 폭풍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오후, 종로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려 국민은행의 반짝이는 유리창 위를 비추었다.
보도 위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노란 택시들이 멈췄다 떠나기를 반복했지만 은행 로비 안에서는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 한석영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화강한 바닥 위를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어두운 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이탈리아제 가죽 핸드백을 손에 단단히 쥔 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종로에서 40년간 뿌리내린 유서 깊은 가문의 외동딸이자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눈에는 그 얼굴의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거래는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한석영님 명의의 계좌가 현재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네. 석영은 제 귀를 의심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치떴다. 그녀는 카드를 빼앗듯 돌려받아 카운터 위로 새에게 밀어붙였다. 다시 해보세요. 이건 플래티넘 카드고 한도는 1억이 넘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썼는데 거절될 리가 없다고요. 여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고객님, 시스템에 전체 동결 상태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저 변호사나 법무팀에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영은 핸드백을 카운터에 내리쳤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에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조용했던 공간 안에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수군거림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핏발이 섰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느낌이 마치 피부에 소금을 문지르는 듯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는 등을 돌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거리의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짧은 단어가 떠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가 놓인 낡은 나무 책상. 나는 화면을 보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엄마! 목이 졸린 듯 쉬고 갈라진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계좌, 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나는 어깨에 긴장을 푼 채 등을 곧게 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잘못 짚었구나, 석영아. 네가 돈을 잃은 건 은행 때문이 아니야. 네가 그날 뱉었던 말, 엄마, 이제 다른 데 가서 죽어요 라는 그 말 때문이지.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감히 내 것을 훔쳐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순간 낡은 영화 필름처럼 기억이 되살아났다. 문 밖으로 밀려나던 그날 무거운 여행 가방 2개, 손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결혼사진 상자, 그리고 마치 적선을 하듯 책상 위로 던져진 푼돈.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단한 목소리를 냈다. 아니,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내버린 거지. 네 아버지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100억 원은 네가 효도할 때만 유효하다고. 너는 그 조항을 어겼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내게 돌아왔어. 너는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이기도 한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거칠고 끊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석영이 으르렁거렸다. 엄마, 나한테 모욕감 주지 마요. 나도 소송할 거예요. 엄마를 법정에 세울 거라고요. 나는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씁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소송해봐. 하지만 법정에서는 해당 조항을 낭독하게 될 거다. 글자 하나하나가 네가 제 손으로 네 권리를 파괴했다는 걸 증명해 줄 테니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전화기 저편에서 억울함에 찬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귀를 찢을 듯한 쨍그랑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값비싼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던진 모양이었다. 통화가 끊기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 강도식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인정이었다. 그는 붉은 직인이 선명한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여사님, 저희는 긴급 동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유언장 공표 절차에서의 위조 행위에 대한 임시 체포영장이 오늘 아침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밤 움직일 겁니다. 에니노하로 포스테. 나는 손안에서 정의의 깃발처럼 펄럭이는 듯한 그 붉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 장례식 날의 수모. 친딸에게 집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의 치욕이 서서히 낯선 희열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여전히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사님,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나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밖은 어느새 저물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고층 빌딩의 유리벽 위로 피처럼 붉게 번져 있었다. 서경. 내가 품에 안고 손수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내 딸. 제 아비의 장례날에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만큼 무자비했던 아이.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마당에 과연 순순히 두 손 놓고 경찰이 문을 두드리길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의 옆에 놓인 작은 사진 상자를 가만히 스쳤다. 낡은 사진 속에서 병철 씨는 웃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마치 두려워하지 마. 이제 당신이 일어설 차례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읊조렸다. 그 아이가 감히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대체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녁 무렵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황금빛 조명이 레드와인 잔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서경은 와인잔을 든 채 친구들에게 호화로운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이 들어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한석영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다. 허공에서 숟가락이 멈췄다. 서경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펄럭이며 벌떡 일어섰다.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건설그룹 한병철 회장님의 딸이에요. 저는 죄가 없다고요. 경찰 한 명이 영장을 꺼내 보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혐의, 유언장 공표, 절차 위조, 재산 은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서경이 울부짖으며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철컥하는 차가운 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새하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수군거렸다. 한석영이라는 이름은 명망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여 순식간에 퍼져나갈 영상의 주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금융가. 재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조된 서류 뭉치, 불법으로 파낸 도장, 계좌 명세서 등이 그의 금고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목소리는 더듬거렸다. 이건 그냥 초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을 남김없이 포착했다. 오후, 나는 수모를 당하며 떠나야 했던 그 집의 나무 대문 앞에 섰다. 열쇠가 찰칵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한지 벽지와 낡은 나무의 익숙하고 눅눅한 향기가 나를 감쌌다. 안에는 서경의 옷가지들이 의자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입구를 단단히 묶었다. 지익하고 끈이 조여지는 소리가 마치 마침표처럼 들렸다. 나는 내 여행 가방을 익숙한 구석에 놓았다. 선반 위에는 40년 된 결혼사진 액자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병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늦은 밤,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감히 들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안방 문을 열었다. 달빛이 베이지색 침대 시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남편이 즐겨 입던 셔츠가 옷장 안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고 희미한 비누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베개에 움푹 팬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다.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는 내 집이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남편이 다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창밖 마당의 감나무가 작게 흔들렸고 붉게 익은 감들이 달빛 아래 반짝였다. 보기 드문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갑자기 탁자 위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빠르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미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서울 데일리 기자입니다. 따님의 구속사건 이후 430억 원의 상속권을 확보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가락이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밖에서는 자동차 불빛이 휙 지나가며 벽 위에 얼룩덜룩한 빛을 흩뿌렸다. 내가 방금 손에 쥔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나직이 읊조렸다. 언론이 냄새를 맡았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월요일 아침. 내가 막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멈췄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 문을 열자 차 안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백발의 여인이 내렸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반짝이는 금속 장식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연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사가 아닌 선언에 가까웠다. 이른의 나이에도 재벌가 특유의 오만함이 몸짓에서 그대로 묻어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의 가치를 감정하듯 주위를 훑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꼬았다. 나는 차를 내고 곶감한 접시를 곁들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 여사님, 우리 둘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인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내 아들 재현이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실수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고소를 취하하시죠. 제가 2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찻잔을 쟁반 위에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20억. 그녀에게 남아 손에 든 에르메스 가방값 정도일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작은 일이라고요? 당신 아들은 내 딸과 함께 내가 40년을 산 이 집에서 나를 내쫓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게 그저 작은 일입니까? 최 여사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한 여사님, 당신도 똑똑한 분이잖아요. 당신 딸이 그렇게 한 덕에 당신도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덕분에 430억 원을 손에 쥐게 된 것 아니에요? 만약 이 일을 계속 끌면 언론이 달려들 거고 당신 집안의 명예는 바닥까지 파헤쳐질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평생을 남들 위해 서는데 익숙한 사람의 오만함을 보았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내 명예를 숫자 몇 개로 흥정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나는 내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설령 100억 원이라도요. 신디.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버렸다. 운전기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값을 올리죠. 50억. 침묵의 대가로 5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내일 바로 당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겠다면. 그녀는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쏘아붙이듯 말했다. 당신 남편 한병철 씨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죠. 내 손에 90년대 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터뜨리면 한병철이라는 이름은 5점이 될 겁니다. 온 사회가 당신 남편을 범죄자라고 욕하는데도 그 유산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심장이 졸아붙었다. 옛날 작업복을 입었던 병철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진 채 회사를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묵묵히 쌓아 올리던 남자. 비자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협박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최 여사님, 내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집에서 내쫓거나 제 어미를 길바닥에 내버린 적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 남편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구덩이를 파면 나는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함께 떨어지게 될 겁니다. 침묵 속에서 공간이 터져나갈 듯 했다. 최 여사는 잠시 멈칫하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딸에게 쫓겨난 신세였던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맞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옆방에서 강도식 변호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여사님,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씀하신 비자금 서류가 실제한다면 여사님께서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한 회장님만 조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최 여사의 안색이 변하며 벌떡 일어섰다. 당신들, 감히 나를 협박해? 나는 태연하게 찻잔을 정리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그녀는 횡몸을 돌려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찍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거실에는 독한 향수 냄새만이 맴돌았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신가요? 그날 오후 강도식 변호사는 나를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으로 불렀다. 날은 쌀쌀했고 노란 은행잎이 보도블록을 뒤덮고 있었다. 작은 나무방 안에서 그는 나보다 젊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를 소개했다. 그는 회색 셔츠에 수수한 넥타이 차림이었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이쪽은 유민기 씨입니다. 사설 탐정이고 이전에는 특별수사국에서 근무했었죠. 여사님께서 알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스쳤다. 강 변호사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기 씨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한 여사님, 1909 12년부터 1909 19년까지 한병철 선생님의 금융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비정상적인 증빙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굳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부산과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들 간의 송금 기록,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기재된 투자 내역서,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입니다. 민기 씨는 마치 망치로 책상을 내리치듯 천천히 말했다. 방 안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다. 공기가 모두 빨려나간 듯 했다.
손이 떨려 뜨거운 찻잔이 넘칠 뻔했다. 자금 세탁이라니요? 그럼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이 메었다. 그럼 제가 그에게 차려준 밥상이며 고기 한 점, 국 한 그릇이 모두 더러운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인가요? 민기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사님. 제가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그는 특별수사국의 붉은 직인이 찍힌 다른 파일처를 넘겼다. 날짜가 희미한 어느 부장의 서명이 담긴 내부 공문이었다. 내용을 보면 그가 설명했다. 한병철 선생님은 과거 수사국의 비밀 정보원이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을 위장막처럼 사용하신 거죠. 서류상으로는 자금 세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부산항에 침투했던 국제 마피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이가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요? 민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 덕분에 3건의 대형 사건을 해결하고 밀수와 금융범죄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고 오해를 감수하신 겁니다. 선생님의 자산은 대부분 깨끗합니다. 여사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더러운 돈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투명성을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인 셈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담배 냄새에 찌든 옷을 입고 눈밑이 퀭한 채 늦게 귀가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가 무심하고 속내를 나누지 않는다고 탓했었다. 그저 일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전쟁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이는 거짓말쟁이이자 동시에 영웅이었던 건가요? 민기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사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지키셨던 거겠지요. 나는 서류를 들었다. 병철 씨의 서명이 굵은 필체로 선명했다. 내 두 손은 마치 유골을 만지는 것처럼 떨렸다. 말없이 밥을 먹으며 그저 나만 믿어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 말이 그저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그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을 베는 동시에 나를 감싸 안는 팔처럼 느껴졌다. 나는 강 변호사를 돌아보며 목이 맨 채 물었다. 그럼 저는 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최 여사가 이걸 터뜨린다면 강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침묵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비밀을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남편분의 명예를 더럽히려 한다면 이 증거로 반격하십시오. 한 선생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부의 사건 해결을 도운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명예로운 유산입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고통과 자부심이 뒤섞여 쓰라리면서도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눈물을 닦고 마치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나직이 말했다. 그이는 평생 나를 속였어요. 하지만 평생 나를 지켜주기도 했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그이를 지켜줄 차례예요. 종로의 집. 내가 수모를 당하며 쫓겨났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전쟁터가 되었. 오후의 잿빛 햇살이 현관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고 바람에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익숙한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밀려났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나는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유민기 탐정과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조용히 장비를 설치했다. 작은 마이크는 화분 뒤에 숨겨졌고 카메라는 벽에 걸린 그림 액자 안에 장착되었다. 강도식 변호사는 방 한쪽 구석에 서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께서 그녀가 실토하게만 만드시면 저희는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실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지만 내 얼굴은 억지로 평온을 유지해야만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딸의 번호를 눌렀다. 서경아, 집에 오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 화해할 수도 있단다. 내 목소리는 진짜처럼 떨렸고 화해라는 단어는 길게 늘어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비웃듯 대답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어요? 좋아요, 갈게요. 하지만 준비는 단단히 하고 계세요. 절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너로니 미로니 야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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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도. 전화가 끊기고 나는 눈을 감았다. 서경아, 너는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오늘 엄마는 네가 스스로 네 죄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철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급 세단이 자갈 위를 구르며 다가왔다. 그녀는 집주인인 양 소파에 앉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훑어보았다. 엄마, 저더러 빌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보리차를 따랐다. 그냥 묻고 싶어서. 변호사님이 엄마를 유언장 공표일에 부르지 않은 걸 너는 어떻게 알았니? 서경은 코웃음을 치며 눈썹을 치켜 세웠다. 세상에,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 서류를 다시 만들었으니까요. 설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그 말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표정을 유지한 채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인 채로 서류를 다시 만들었다고? 서경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랑 재현 씨가 다 처리했어요. 그 늙은 변호사는 상대하기 쉬워요. 돈 좀 쥐어주고 새 서류 한 장이면 끝이죠. 엄마한테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순간 강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기 씨가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경아, 네가 방금 네 손으로 네 죄를 인정한 거란다. 아이는 움찔하며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한석영 씨, 당신은 방금 유언장 위조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서경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엄마, 나한테 덫을 놓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어깨를 꼿꼿이 폈다. 아니, 서경아, 너는 네 스스로 판 덫에 빠진 거란다. 네 탐욕과 오만이 네 무덤을 판 거야. 철컥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아이는 발버둥 치며 외쳤다. 후회하게 될 거야. 평생을 외롭게 살게 될 거라고.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가는 시큰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배신한 자식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경찰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 낡은 집으로 어둠이 밀려들었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거실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프면서도 후련했다. 나는 자식 하나를 잃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일었다. 나는 마치 병철 씨에게 말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그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마이크와 카메라는 높이 치켜들렸으며 마치 폭풍우 속 번개처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동정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호기심 어린 시선들 사이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남편의 장례 직후 친딸에게 집에서 쫓겨났던 어머니, 한미숙. 이제 나는 온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의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주름진 두 손을 깍지 낀 채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내 옆에서 강도식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사님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법정 뒤편의 문이 열렸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서경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때 명품 드레스를 입고 경매장의 VIP석에 앉아 오만하게 빛나던 그녀는 이제 피고인석에선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재현이 그 뒤를 따랐다. 은행 지점장처럼 억지로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두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청석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바로 저 사람들이야. 유언장 위조하고 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부부.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내리치며 개정을 장엄하게 선포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쥐 죽은 듯 조용한 법정 안으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한석영과 이재현은 공증문서 위조, 금융사기 및 430억 원 상당의 재산 편취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효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말들은 한때 나조차도 감히 믿지 못했던 진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이제 피고라 불리고 있었다.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의자 팔걸이에서 손을 뗀 채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68살 한미숙입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딸과 사위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이제 자기들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옷가지가 든 여행 가방 2개와 사진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른 데 가서 죽어요. 쓸모 없으니까. 방청석 전체에 즉시 술렁이는 파도가 일었다. 방청석 전체에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무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 허름한 모텔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제게 다른 유언장을 보여주었던 것을요. 강 변호사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딸의 탐욕이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서경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그저 막힌 신음소리만 터져나왔다. 그녀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나 반박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단지 일시적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뿐 불법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직원이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익숙한 나의 옛집. 내가 일부러 연약한 척 딸을 불렀던 그곳의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내 희미한 목소리가 울렸다. 변호사님이 엄마를 유언장 공표일에 부르지 않은 걸 너는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서경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그 서류를 다시 만들었으니까요. 방청석 전체가 얼어붙었다. 서경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 아니에요. 그냥 말실수한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냉정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고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이것은 말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자백이며 이재현 피고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유언장을 위조했음을 증명하는 은행 자료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범죄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
이재현에게 징역 7년, 피고 한석영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석영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그 울부짖음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평생을 기다려온 진심 어린 엄마라는 그 부름을 이제 와서 피고인석에서 듣게 되다니. 그 부름은 그저 판결을 피하려는 절박한 애원일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의는 동정심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 이재현, 징역 7년. 피고 한석영, 징역 5년에 처한다. 의사봉이 3번 울렸다. 석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현은 잿빛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끌려나가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아프게 울었다. 내 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는 자식 하나를 잃었지만 명예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되찾았다. 그날 저녁 인터넷 신문은 눈부신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 알고 보니 430억 자산가. 유언장 위조한 딸 징역 5년, 남편은 7년 선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신 속보가 흘러나왔고 법원을 떠나는 내 모습이 비쳤다. 약간 숙인 고개, 하지만 단호한 눈빛. 한 기자가 달려와 물었다. 한 여사님 따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짧게 대답했다. 정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일면 머리 기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모성애와 효, 탐욕과 품격에 대해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토론했다. 평범하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던 나는 졸지에 국가적인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은 오래전 병철 씨의 손때가 묻은 나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에 은색빛을 뿌렸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법의 심판은 끝났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너무 무거워요. 그 아이, 그래도 내 딸인데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마지막 재판관이 되어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밖에서는 쌀쌀하지만 맑은 가을바람이 불었다. 나는 깨달았다. 법의 판결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머지 절반, 내 마음속의 재판은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신가요? 먼지와 어둠 속에 잠겨있던 40년 된 낡은 집은 6개월 만에 마치 다시 살아난 듯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추억이 밴 나무 냄새와 뒤섞인 새 페인트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시 하얀 커튼이 걸리고 창문은 활짝 열렸다. 봄바람이 골목의 목련 향기를 싣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벽에는 낡은 결혼사진을 걸었다. 액자는 반짝이게 닦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이의 소란스러운 신발 자국도 차가운 말다툼 소리도 없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굳게 닫혀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이제 벽은 부드러운 베이지색으로 새로 칠해졌고 나무장롱은 윤이 났다. 나는 새 침대 시트를 깔았다. 젊었을 때 내가 참 좋아했던
작은 장미가 손으로 수놓아진 시트였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졌다. 6개월 전. 나는 바로 이 집에서 친딸에게 쫓겨나 여행 가방 2개와 사진 상자 하나만 든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 오늘 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유권을 가지고 꼿꼿한 허리로 이곳에 서 있었다. 집이 안정되자 나는 1층의 작은 방 하나를 화실로 꾸몄다. 유명 화가의 그림도 돈을 벌기 위한 장사도 아니었다. 그저 모텔에서의 길고 외로웠던 날들과 재판이 끝난 후의 고요한 날들 속에서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다. 남편의 고향에 있던 추수철 논두렁 풍경, 병철 씨와 내가 젊은 시절 데이트했던 작은 골목길, 그리고 나조차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추상적인 색채의 조각들, 이웃들이 구경하러 와서 칭찬했다. 한 여사님, 그림에 혼이 담겨 있네요. 나는 그저 웃으며 김이 나는 차를 따르고 짧게 대답했다.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그렸을 뿐이에요. 한 번은 기자들 한 무리가 집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대문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다그치듯 물었다. 한 여사님, 430억 원의 재산을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재산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평온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 말에 그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물러갔다. 언론은 극적인 이야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폭풍우 같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정원의 잔잔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뿐이었다. 나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 씨앗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자식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학대받고 버림받은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매달 나는 교회 요양원을 찾아 조용히 봉투를 건네고 자식과 연락이 끊긴 몇몇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한 여사님은 그래도 운이 좋으세요. 남편분께서 유언장으로라도 지켜주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6월의 어느 오후. 내가 현관 앞에서 분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왼쪽 상단에 적힌 익숙한 필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신. 한석영. 서울 구치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곳에 있으니 엄마가 끓여주시던 밥이, 아침마다 부르시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엄마 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줄까지 읽었을 때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이 아프게 졸아들었지만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침실의 나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나는 답장하지도 전화하지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용서는 거대한 일이었고 나는 스스로를 강요할 수 없었다.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은색 달빛을 바라보았다. 병철 씨가 생각났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는 언젠가 말했다. 미수가 강해져야 해.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강해진다는 것은 울부짖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동이틀 무렵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멀리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막 피어난 분꽃 위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맑은 공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40년 된 낡은 집도 430억 원이라는 돈도 아닌 바로 내가
굳건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나는 문을 닫았다. 잠금쇠가 부드럽게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은 닫혔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로 그 열쇠를 쥔 사람이라는 것을.